볼까요? 오늘은 좀 현대시를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교재에 있는 현대시 작품들은 다 연계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형편에 있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작품은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작품인데 페이지는 40페이지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현대시 작품 이육사.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대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지 않고서는 작품을 좀 감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육사랑 같이 자주 비교가 되는 사람이 윤동주라는 사람이죠. 역대 수능 평가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시인 바로 윤동주인데 그 윤동주랑은 시세계가 조금 다릅니다. 윤동주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부끄러움의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지식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치열한 자아 성찰했던 시인이 윤동주라면 이 이육사라는 시인은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에서도 굉장히 그 강인한 의지가 많이 돋보이는 구절들이 많거든. 그래서 시 쓰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이 이름도 이제 자기 죄수 번호잖아요. 그죠? 이육사. 자,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교목이라는 작품인데 교목 본 적 있어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인데 되게 하늘 높이 뻗어 있는 좀 크기가 큰 나무야. 자, 그럼 이 나무를 제목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겠죠. 이 교목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인데 이 교목의 특징이 뭐라고? 뿌리가 깊어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자, 또 다른 특징, 하늘로 높이 뻗어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목은 단단하고 뿌리도 깊게 박혀 있고 기둥도 튼튼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해도 잘 흔들리지 않아.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이 고고한 모습을 유지를 해요. 자, 그럼 이 교목을 설정한 이유는 단 하나죠. 나도 이 교목처럼 단단하게 강인하게 버티면서 앞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이 교목이라는 대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늘이라는 것도 여기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교목이 하늘 높이 우뚝 서 있잖아요, 그죠? 하늘은 이제 문학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많이 상징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로 높이 뻗어 있는 교목은 지금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을 벗어나서 하늘이 상징하는 이상적인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목이라는 것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좀 감상을 해줘야 된다. 볼게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 있대요. 뭐가? 교목이, 그지? 네, 교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푸른 하늘.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한다고 했죠?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세월에 불탔대. 교목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에 불탔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 하늘로 가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부정적인 현실의 시간을 오랫동안 견뎌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껏 견뎌온
실현과 고난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죠. 우뚝 서 있습니다. 우뚝 서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시절을 살아왔고 힘든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왔지만 거기서 절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뚝 남아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뚝 남아서서 버티겠다 이거죠. 강인하게 교목처럼. 차라리 몸도 꺾이지 말아라. 자, 지금 마지막에 뭐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명령형 어미를 썼는데 아라어라를 이제 명령형 어미라고 그러죠. 자, 이런 명령형 어미를 쓰게 되면은 되게 강인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줘.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육사의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절대 꺾이지 않겠다. 교목처럼 우뚝 서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세월을 견뎌갈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뭘 지향하면서 푸른 하늘을 지향하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탔던 세월들은 일제 강점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실현과 고난의 시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일제 강점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연 낡은 거미집을 휘둘렀대. 자, 낡은 거미집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부정적인 시연인데 낡은 거미집이 보통 언제 생깁니까? 으슥한 곳이다. 그렇죠? 어두운 곳,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된 곳. 이제 그런 곳에 낡은 거미집이 생기죠. 한마디로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 낡은 거미집이 많이 생긴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우울하고 음침하고 그런 분위기. 이거는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휘두르겠대. 뭐야? 거미집을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거미집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는데, 자, 이 사람의 꿈이 뭘까? 조국 광복이겠죠, 그죠? 좀 넓게 본다면은 이상향을 찾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꿈길은 화자의 이상을 얘기하는 걸 테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광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되게 안 좋지만 계속 꿈을 생각하면서 혼자 설레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아예 뉘우치니. 우리가 뉘우친다라는 표현 언제 써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렇지? 그랬을 때 뉘우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반성의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 뉘우침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지. 한마디로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의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념을 지키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헤쳐나가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이 매우 당당하고 스스로에게 매우 당당하고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겠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신념과 신념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다. 다음 볼게요. 근데 그런 길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당연히. 왜? 당시 일제강점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워낙 억압이 심하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이제 조국 독립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아요. 그죠?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겠지.
그지? 외로운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다가 걸리면 손톱 발톱 다 뽑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고요. 감옥에서 실제로 옥사했어요, 그죠? 윤동주랑 같이. 자, 그래서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다라는 것은 역시나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쓸쓸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그만큼 독립운동이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외로운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각오를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지게 돼요. 자, 호수 속 깊은 호수 속에 거꾸러지면 어떻게 되죠? 익사예요. 죽습니다. 그죠? 궁금하시면 아닙니다. 자, 죽어요. 그죠? 그래서 호수 속 깊이 죽는다라는 얘기.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겠다. 목숨을 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마 바람도 흔들지는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람은 고난 내지는 시련을 의미하는 거고요. 일제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람조차 나의 이 의지를 흔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한마디로 강인한 신념, 강인한 태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강인한 태도죠. 상황이 계속 안 좋아.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호수 속으로 뛰어들겠다 이 얘기잖아. 근데 호수 속에 들어가고 호수 안에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죠.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 내가 흔들리거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호수라는 공간은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이육사라는 사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대상인 거죠. 현실을 초월한.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독립운동하는 잡혔어. 그래서 손톱 발톱 뽑으면서 너 이 새끼 면절짜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일제가 막 계속 얘기를 해요. 네 동료 이름 불러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해. 바람이죠. 흔들리지 않겠다.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겠다라는 거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목숨을 건 강인한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겨나가겠다라는 그 강인한 의지를 교목이라는 대상에 자신을 빗대어가지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었고요. 다음 작품 볼게요. 이번에는 성탄제.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데이트하는 날? 아니죠? 연인이랑 같이 뭐 트리 보러 가는 날? 아니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일인데 기독교이신 분 예수님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요? 가락시? 모르세요? 기독교 아닌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희생이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인간을 전 종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이거는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는 이유죠. 함부로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 이 성탄절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럼 제목을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작품의 희생 내지는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누구였냐? 이 예수님의 역할하는 사람은 화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고 희생을 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쓴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도록 할게요. 자,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탔답니다. 자, 방이 어둡대요. 약간 조금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우울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좀 어두운 분위기. 자, 근데 거기에 빨간 숯불이 탔답니다. 그럼 이 어둠을 밝혀주는 거니까 이 숯불은 어두운 방과 대비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둘은 대비가 되는 대상입니다. 색채가 드러나는데요. 빨갛다, 어둡다는 색채. 색채가 쓰였고요. 자, 불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불을 피우면 일단 주위가 밝아지고요. 두 번째, 따뜻해지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따뜻함과 밝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방이 어두워요. 조그만 숯불 하나를 피워놓은 거. 거기에 외롭게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아픈 상황인 거예요.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애처롭게 자는 어린 목숨. 그렇죠? 위태로운 아이의 모습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할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아이가 지금 아픈 상황이에요. 그 다음,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대.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이로 치면 할머니께 아이를 맡겨두고 혼자 아이를 살릴 약을 구하러 갔던 거예요. 이걸 눈 속을 헤치고 구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저 눈속을 다 헤치고 기어코 약을 구해서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이 약은 이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영상법 쓰이고 있네요. 감탄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자, 이 약의 정체가 바로 붉은 산수유 열매였어요. 자, 지금 이 작품에서는 불다라는 것의 색채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기능을 하고 있거든. 앞에서 빨간 숯불이 탔다라는 거. 이 병으로 아픈 아이에게 따뜻함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빨갛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 산수유 열매의 색깔도 붉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다라는 이미지가 좋은 걸로 쓰인 거예요. 붉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 검붉은 피가 솟구쳤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불다가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산수유 열매는 뭘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산수유 열매다. 다음 볼게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 되요. 자, 어린 짐승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요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짐승들도 보면은 아무리 강한 육식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항상 엄마가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죠? 그래서 곰도 새끼곰 되게 조그맣잖아. 이때는 되게 약해.
네, 그냥 초원에 던져놓으면 그냥 죽거든요. 네, 근데 어미곰이 항상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내 새끼곰 건든다 가서 그냥 직접 발견버리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어린 짐승은 지킴을 당해야 되는 존재인 거야, 그렇지? 누군가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야. 자기를 지금 어린 짐승에다 비유를 했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픈 아이를 비유했다라고 보는 거죠. 젊은 아버지의 선으로 높자라게 열로 상기한 돌을 말없이 굽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열이 확 올라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돌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약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좋으니까 모짜라게 이렇게 비벼보는 거죠. 선을 얻다라는 건 촉각적인 거예요.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대.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나 봐요.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대. 잘 알지? 성탄제로 연결을 짓고 있죠. 그죠? 이 성탄제가 상징하는 건 바로 사랑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화자에게 있어서 이 밤이 성탄제의 밤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야? 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해가지고 눈속을 헤치고 산수열매를 따오셨기 때문인 거죠.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바로 아버지의 이미지와 같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느새 나고 자 이제 시점이 바뀌었어요. 위에까지는 뭐였냐? 과거였어요. 과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거였어. 자,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현재죠. 이런 걸 보고 시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됐대.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 어른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겠죠. 자, 그러면서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랍니다. 자, 그럼 이 화자는 지금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 도시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들? 뭔가 좀 삭막한, 그죠? 제가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가려고 이제 한 11시쯤인가 나와서 차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앞에 이중주차를 해놨네? 못 나가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이제 전화를 보러 갔는데 전화번호 안 붙여놨네. 뭐지? 이 새끼 뭐지? 그래서 중립을 해놨나 차를 밀어봤는데 안 밀려. 파킹까지 야무지게 놓고 갔어. 야 좋겠다 이거. 이거 못 나간다. 그래서 다 찾아봤죠. 우리 건물에 했던 거니까 건물 사람인가 하면서 1층부터 다 눌러봤어. 다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건물 사람이 아니고 외부인인 거예요. 외부인이 그냥 여기다가 주차를 해버린 거죠. 번호판도 없이 중립도 안 해. 나는 갇혔어. 나는 갇혔어. 전 느꼈습니다. 사람 희생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살인 충동을 느꼈어요. 도시의 이런 삭막함을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떡하냐 해서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해결을 해줄 수가 없대. 왜?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 진짜 방법이 없대. 다른 사람들 그런 경험이 많아. 나만 겪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진짜 방법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잠복 근무했어요. 네. 네가 얘기랑 내가 얘기랑 하고 기다렸어.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야. 방법 없잖아. 이제 택시 불러서 타고 왔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 종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이야 적어놓고 왔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느꼈다. 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삭막한 도시다.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을 위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류의 박살났죠, 그죠? 인류의 박살나고 그랬는데 다시 이 시를 보고 좀 마음이 정화가 되네요. 이 사람도 그렇게 느꼈대. 이 도시는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래. 그럼 옛것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 희생 이런 게 없다 이거야. 요즘 누가 남을 위해 희생해? 그죠?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면 너 병신이야? 이런 얘기 들어요. 근데 이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 희생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숭고한 가치라고 여겨졌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살기 힘들어지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희생한다 그러면 약간 호구, 바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사랑하기보다는 증오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사적 제재 사회죠. 뭔가 저 새끼가 도덕적으로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바로 가서 댓글 달죠? 이 새끼 재밌노? 하면서 이제 댓글 달잖아요. 그죠? 나락 보내기 좋아하는 사회잖아. 요즘 뭐 하루하루 일이 터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의 까먹을 정도야. 강영욱 사건도 있고, 그죠? 뭐 비양 사건도 있고, 맨날 그죠? 맨날 댓글 달죠. 병신, 개새끼. 내가 그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 숨어서 익명의 가면. 그 사람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죠? 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댓글 공격 받아라 하면서 막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랑 가면 굉장히 좋아. 뭔가 뿌듯해. 내가 정의 구현을 한 것 같아. 도덕심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 막 나 이렇게 또 저 도덕적이지 못한 화면 조져버렸다 하면서 그런 사회잖아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사회인 것 같아. 연예인 당연히 나랑 가죠. 유튜버 당연히 나랑 갑니다. 일반인 나랑 갈 수 있지. 그럼 갑자기 박제될 수 있어. 내가 오늘 그 이중창 차번호 판단 찍어가지고 내일 혐의 올립니다. 이 새끼 좀 보세요 여러분들 하면서 저 이 새끼 때문에 2시간 동안 지금 수업 못 나가고 저 손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올려주면 밑에 댓글로 어휴 저 병신 새끼 하면서 달아줄 거겠죠? 사적 제재죠. 사람의 도덕심을 겨냥한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사적 제재를 많이 가합니다. 요즘 그런 사회잖아요. 문득 이 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도 똑같이 느꼈구나. 내 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사랑과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자,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옛날에 그 일이 더 많이 떠오르겠죠. 이 사람에게서는. 자기가 어른이 되어보고 또 뭐야? 어른이 되어서 도시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사랑과 희생이 없는 사회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과거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희생을 베풀어 줬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린다는 거죠.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은 바로 눈이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눈을 보면서 왜 반가운 옛날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나? 바로 아버지가 이 눈 속을 헤치고 산수여행을 따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로 기능하는 거죠. 즉 도시에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 12월 20일쯤 됐겠죠, 그죠? 그때 막 눈이 내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눈을 보고 과거에 자신을 위해서 눈 속을 헤치고 열매를 따오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온 내용인 거예요. 자, 눈을 보고 과거 회상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눈의 의미가 달라요. 앞에 서 있는 이 눈의 의미는요 시련의 의미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눈의 의미는 과거의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걸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보시면 돼요. 불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불효자야? 생각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서러운 30살, 이 사람 나이가 30살이야.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그 산수유 붉은 알들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과거에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이제는 내 혈액 속에 녹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삭막한 도시 사회를 살고 있고 때때로 이제 서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제 아버지 어린 시절 느꼈던 그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내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런 힘들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우리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기억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던 기억들, 그런 좋은 기억들로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읽어봤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볼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이제 표현상 특징 문제인데 1번 선지 부사어, 약간 문법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부사어가 어디 나오냐? 이제 나 작품 같은 경우에 부사어가 사실 부사어가 안 쓰이기는 조금 힘들겠지. 왜냐하면 이제 부사어는 수식어로 기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수식어를 바탕으로 보통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어나 관형어 같은 꾸미는 말이 없으면 문장이 되게 심심해져, 의미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인을 좀 해보면 1년에 3회 차라리 이거 부사어예요, 그죠? 그리고 2년에 2회 꿈길 애라는 것도 부사어고요, 그죠? 아예도 부사어죠. 그럼 부사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맞고요. 그리고 부사어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냐? 이거 당연한 얘기라 그랬었죠. 이 주제의식이라는 거는요, 시에서 쓰이는 모든 표현법은 전부 다 이 주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무엇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들은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이 표현만 쓰이기만 한다. 그렇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서리만 쓰이면 맞는 거야. 다음 2번. 나는 강연을 부정으로 종결했다. 그럼 강연을 부정으로 종결했으니까 모든 년이 다 부정으로 종결이 돼야 되죠. 그럼 1년에서는 말하라, 꽃피진 말하라고 부정어로 얘기하고 있었고 2년에서는 뉘우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어로 얘기하고 있었고 3년에서는 못해라라고 하면서 부정어로 종결을 하고 있었죠. 이건 전부 다 이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걸로 기능할 수 있다고 했었지. 이것도 맞고요. 3번. 자, 명시적 청자라고 하면 청자가 듣는 사람이잖아. 듣는 사람이 이 시에 드러나야 돼. 대놓고 딱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나에서 있나요?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없죠. 이거 독백적으로 되어 있죠. 누군가에게 뭐 교모가라고 불렀던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명시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작품에서도 명시적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아. 왜냐하면 과거 회상하는 작품이잖아요. 지금 이거. 그치? 스스로 과거에 대한 일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따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뭐 의지는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작품 모두 다. 나 작품은 이제 강인한 의지 드러나고 있었고 다작품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가고 싶은 의지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다음 문제 볼까요? 2번 A, B, C, D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A부터 한번 볼까? A는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이네, 그지? 어린 화자가 아픔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 1번 맞네요, 그죠? 2번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지적인 태도. 자, B 한번 볼까요? B는 눈을 헤치고 따왔다. 자신의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니까 2번도 적절하고요. 3번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탄제와 연결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 C를 보시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이제 성탄절을 의미하는 예수님과 연결을 짓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화자가 보낸 세월을 통해 아버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 D를 보시면은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어른이 됐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4번도 맞네요. 답이 5번이겠다, 그지? 옛날의 것을 찾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맞는 것 같아. 그지? 도시에서 서러운 30살이라고 했으니까 도시에서의 삶의 서러움을 느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 맞는데 앞에 거가 틀렸죠. 옛날의 것을 찾지 못해가 틀렸어. 왜?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눈을 보면서 옛날의 것을 떠올리고 있는 거니까 찾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기억 니은을 묻는 거네요. 기억은 뭐냐? 근데 우리 이상한가? 기억이 왜 안 보이지? 호수소. 맨 밑에 있었네. 호수소. 그리고 니은은 눈 속이네요. 그죠? 눈과 호수. 저 호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한다면 나는 호수 속으로 거꾸로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눈 속은 이제 그 아버지의 눈이라는 시련을 거치고 약을 따오신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답을 가장 비슷한 걸 골라준다면 3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3번 외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화자 괜찮고요. 눈을 보면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니까 기억 속 상황과 연결돼서 맞네. 그래서 눈이 여기서 과거 회상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는 거였지. 4번 문제 볼까요? 가를 통해 나달의 감상을 보여주네.
자, 1번. 푸르는 시각 이미지냐? 맞죠? 하늘이라는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거냐? 맞죠? 그죠? 이 교목이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은 이제 이상향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어. 자, 2번. 세월에 불탄다라는 시각 이미지랑 연관이 있냐? 그렇죠. 불탄다라는 게 시각적 이미지죠. 근데 세월이 불탈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세월 자체는 불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월이 불탄다라는 표현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기 추상적인 게 뭐예요? 세월이죠. 세월을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야. 추상적인 개념이야. 근데 이거를 불탄다라고 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 뜻이에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진술이 아닌 비유 이미지에 해당하냐?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세월이 불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3번. 붉은 아라리와 내혈액은 시각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각 이미지 맞고요. 아버지가 가져온 대상과 나를 연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연결된다. 그치? 내혈액 속에 이 붉은 알알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내 몸속에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결되는 거 괜찮네요. 그죠? 4번에 보면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가 시각 이미지를 통해 공간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화면처럼 형상화한 거냐? 낡은 거미집에서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치? 맞다라고 할 수 있겠고, 나에서 한 마리 어린 짐승은 원관념인 나를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그죠? 나를 제 어린 짐승에다가 비유를 한 거잖아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5번이 다르겠네요. 그럼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검은과 어두운은 동일한 감각기관과 연관된 감각입니다. 둘 다 시각이죠? 나의 어두운은 나의 검은과 달리 화자가 머무는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다. 나의 어두운 방 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였잖아. 방이 어두운 거는 긍정적인 이미지라고는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유형편 현대시는 끝났고요. 실전으로 넘어갑시다. (144쪽)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엔 뺄셈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김광규의 뺄셈. 뺄셈의 반대가 덧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이 작품이 좀 재밌는 거는 덧셈과 뺄셈이라는 우리의 일상에서 좀 자주 활용되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빼는 거는 비우는 거에 해당하고 덧셈은 추가하는 거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빼는 삶이 좋아요? 더하는 삶이 좋아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비우는 삶보다 좀 추가하는 삶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등등 이런 기본적인 욕망이 덧셈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이 작품은 뺄셈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음을 좀 비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작품이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덧셈은 끝났대요. 덧셈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된다. 자, 그만 좀 처먹어라 이거죠. 그만 좀 자라 이거예요. 그죠? 좀 빼라 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뺄셈을 시작해야 된다. 이유가 나오겠지. 자, 남은 것이라 이게 화자의 주장이죠. 빼는 삶을 살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남은 것이라도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까지밖에 없대. 자,
때 묻은 문패니까 때가 묻은 거니까 별로 안 좋은 거겠지. 그리고 옷도 다 해졌으니까 쓸모가 없게 돼버린 거니 안 좋은 거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래요? 이 작품이 덧셈과 뺄셈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는 작품이잖아. 그러면 옷이랑 문패 같은 거는 덧셈으로 봐야 돼? 뺄셈으로 봐야 돼? 덧셈으로 봐야 되겠죠. 이건 개인의 재산인 거잖아요. 그치? 한마디로 내가 샤넬백 가지고 싶지. 그죠? 입생로랑 그냥 가지고 싶잖아요. 그죠? 람보르기니 부렁부렁 좋잖아. 가지고 싶어. 한강뷰 아파트 좋죠. 좋은데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헤어지고 때가 묻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싶어서 더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때묻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뭘 상징한다고 볼 수 있냐면 현실에서 추구하던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마모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때묻거나 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다? 의미가 없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소모가 되는 것들이야. 소모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하는 삶을 살다 보면 볼수록 소모되는 것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뭘 느껴? 한탄을 느낀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압도적인 돈을 가져보지 못한 것 같아. 압도적인 돈을 가지고 계속 살면 되죠?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인가? 라는 의문점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사라지고 의미 없어지게 된 걸 본 거죠.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아직도 옛날 서류를 뒤적거린대요. 자, 서류를 왜 뒤적거릴까요? 서류 왜 봐요? 그 서류에서 뭔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결국 이것도 뭘로 볼 수 있어? 덧셈의 삶을 볼 수 있죠. 덧셈의 삶에 집착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낡은 사전을 들추어보는 것까지 세 가지죠.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품이 없는 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화자의 이제 생각이 드러나는데 덧셈의 삶은 품위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거랍니다. 자, 덧셈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뭘 가지고 온다? 소멸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서 더해주면 결국에는 언젠가 잃어버린다는 얘기고요. 또 뭔가 어떤 대상과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다 다 부질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여기까지 화자 의견은 딱 하나죠. 덧셈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에는 해지고 소멸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뭐하라고 합니까? 자, 이제는 라고 하면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앞에까지는 덧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뺄셈에 얘기할 겁니다.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서, 정물처럼은 비유죠. 정물이 뭐예요? 멈춰있는 사물을 정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하자 뭐 한답니까? 이제 뺄셈을 한대요. 뺄셈. 뺄셈의 삶을, 즉 비우는 삶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
않을까 하면서 이제 뺄셈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런 작품이었어요. 이제 단순하죠?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재훈아, 수능 완성 어딨어? 다이너마이트 좀 있어. 자, 볼게요. 24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뺄셈에 대한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자, 보기 한번 읽어보면 일상적 언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일상의 현실을 뒤덮고 있는 거짓된 가치, 이게 뭐예요? 덧셈의 삶인 거죠. 덧셈의 삶이라는 거짓된 가치를 버리고 진솔한 삶의 가치 뭡니까? 뺄셈의 삶인 거예요. 비우는 삶. 그거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채우며 살아가는 삶, 욕심의 삶보다는 비우며 살아가는 진솔한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작품. 자, 1번 덧셈을 끝내고 뺄셈을 시작해야 된다. 지향점이냐? 맞죠? 2번 때 묻은 문패랑 헤어진 옷은 화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냐? 그죠? 지금까지 더 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3번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진을 들추어보는 것은 덧셈의 삶의 방식이냐? 그렇습니다. 그죠? 서류랑 사전을 들추어본다는 건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덧셈의 삶이라고 봐야 돼요. 다음 봅시다.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을 부질없다고 여기는 화자의 모습. 진솔한 삶의 가치를 버리고, 개소리죠? 진솔한 삶의 가치를 버리면 안 되지. 이걸 추구하는 작품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거짓된 가치를 버리고 진솔한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맞는 선택이 되겠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2번만 추가로 또 풀어볼게요. 자, 공통점은 답이 2번이 되겠는데 가작품, 덧셈, 그죠? 자기가 더했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때? 남은 게 때묻은 문패랑 헤어진 옷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뺄셈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덧셈의 삶을 경험해 본 후에 그게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뺄셈의 삶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